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닌데 독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도 큰 도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위를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근데 이제 오늘 아티클을 보니까 어떤 단체가 이에 반하는 그 시위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겠다. 그러면서 다음 주말에 이제 베를린에서 하겠다. 이런 거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요지는 먼저 이 집회 자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헌법에서 그 보장하고 있는 그런 가치고, 그래서 함부로 정부가 이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고. 두 번째는 코로나가 위중하다. 그렇지만은 이런 그 위중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슬기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걸 자기네들이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만약 시위를 하면은 전부 대호간에, 시위대 그 대호간에 이제 거리도 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간격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전부 마스크도 쓰고 또 눈도 제대로 가리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제대로 된 시위를 하겠다,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취지는 집회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일반화해 가면서 앞으로 계속 남용하지 말라는 그 정부에 대한 그 옐로우 그 사인을 지금 시그널을 지금 아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는 그 동독공산당 1949년부터 쭉 집권해온 동독공산당이 동독공산당, 그러니까 사회주의 통일당, 사통당, SED, 공산당, 이것이 이제 어떻게 그 역사에서 사라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까지 통독 30주년 관련해서 이제 11개의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1편에서부터 4편까지는 이제 동서독 독일 개관, 독일 역사, 동서독 분할에서 분단까지, 그리고 5편, 6편에는 이제 독일 문제와 한반도 문제 비교, 그리고 7편은 동구권이 어떻게 몰락하면서 동서냉전이 와해되는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8편에는 이제 동독 사람들이 어떻게 서독으로 분단 당시 탈출했는지, 왜 탈출했는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9편에는 어떻게 서독으로 많은 동독 사람들이 제3국을 통해서 탈출했는가. 예컨대 이제 헝가리나 체코슬로바키아나 그 폴란드를 통해서 탈출하는가,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10편에서는 이제 부정선거가 1989년 5월 7일 지자체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 부정선거가 동독의 몰락을 자초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89년도 거리에서 동독 시민들이 어떻게 무혈 평화 시위를 하는지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통당의 그 몰락, 그리고 동독에서 그 제야 그 야당이 어떻게 출현했는가, 이런 것들을 간략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동독에도 반체제 운동의 역사는 깊습니다. 소련 군정 당시에도 반체제 세력들이 있었고, 그러나 이들이 이제 창당 시도도 했는데 그러나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독으로 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항도 했지만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 소련 군정에 의해서 심하게 탄압을 받았다. 16만 명이 구금 상태였고 800명이 처형당하고 6만 5천여 명이 사망을 했다. 그 다음에 12,000명이 소련 노동교도인데 굴락으로 그 강제 압송돼서 구금 상태에서 그 중에서 3분의 1이 사망했고, 그 다음에 7,000명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때 전부 반체제 그 싹이 전부 다 잘렸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문화 자체가 이제 근본적으로 전부 다 없어졌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50년대 이제 반체제 운동이라고 하는 건 자연히 보면은 이제 뭐 성격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에도 반체제 운동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평화적인 그런 반대 시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반체제 운동에 대해서 서독 정부는 초창기에는 얘들이 뭐 자유투쟁 하나보다, 자유를 위한 투쟁인가 보다 해서 재정 지원도 했지만은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이제 SPD 그 3위당 정권이 6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동독 반체제 인사들에서 좀 안 좋은 그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양독 간에 지금 그 끊임없이 긴장 완화를 해야 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해하는 세력 아닌가, 찬물 끼는 세력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다는 거고. 그러나 원칙적으로 모든 동독의 그 정치범들은 서독 정부는 돈을 주고 전부 사왔다. 일명 그 프라이카우프, 해플링스 프라이카우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33,755명이 전부 혜택을 받았고 서독 정부는 약 한 34억 마르크를 지불했다. 이를 위해서. 그런데 이 34억 마르크 가운데서 약 한 5억 마르크만 이제 동독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사용됐고, 그러니까 전체 한 7분의 1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호네카 비자금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네카 콘토, 이 비밀 콘토가 0628 이 콘토가 있어요. 일명 호네카 콘토 0628 콘토. 그러니까 도이치 한델스방크에서 이 은행에 이제 이런 비자금 콘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제 모두 슈타지로 콘토로 비밀 콘토로 들어갔는데 1974년도에 이제 호네카가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이와 같은 푼돈은 전부 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 비자금 들어온 돈들은 전부 다 이제 뭐 이런 정치범들 전부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돈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89년도 12월 달에 이 계좌 잔고를 들여다봤더니 아직도 22억 마르크가 있더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콘토는, 이 계좌는 그러니까 동독의 어제 국제 그 무역 수지, 이것을 이제 만약 무역 불균형 뭐 이런 걸로 해서 수지 불균형해서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땜질을 하는 그런 성격의 콘토였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겐 웨센슈타인 올른슐레가, 이 사람은 이제 동독 판사인데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원래 동독 판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수백만 마르크를 이 프라이카우프에서 생기는 이 돈을 횡령을 하고 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제야 인사들 잡아다가 정치범이라고 끌어다가 이제 형을 좀 높게 그 판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서독하고 협상할 때 돈을 좀 더 씌워서 받고, 그래서 그 남는 그런 돈들을 먹고 전부 튀었다는 거죠. 자, 이때 이것은 이제 동독에서 데리고 올 때 이런 버스에다 싣고 오는데 동독 지날 때는 여기 교통 표지판이 동독 거고, 그 다음에 동독을 지나면 서독 걸로 바꾼다. 바탄 하나로 쫙 바꾼다. 이제 운전수가. 80년대도 이제 동독 내에서는 제야평화운동단체가 이제 결성이 되는데, 이것은 반정부적인 뭐 그런 그건 아니고 대신 이제 평화운동, 이제 온건한 그 평화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년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크리스토 보네베아가 그 라입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평화기도회를 주동했던 크리스토 보네베아가 목사님이 이제 1980년대 그 당시에 전부 군대만 갔는데 군대 이외에 그 대체복무 이런 것도 이제 정으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분야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그 86년도에 프리든 맨션 레히테 평화 인권 맨션 레히테 인권 게레시티카의 정의 뭐 이런 걸 부르짖는 제야 단체들이 이제 평화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이 있었다. 그러나 80년대에 있었던 일반적인 이와 같은 단체들의 시위는 이제 무슨 뭐 반정부 시위라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방 언론에 이제 근거를 해서 동독 실상에 대한 비판 정도 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서독 그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가 뭐 박해당하고 뭐 그런 게 있다는데 하면서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동독 방송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서독에서는 이런 게 진실인데 뭐 하면서 반박하고, 뭐 이 정도 성격의 그 운동을 했다. 근데 89년 9월에서 12월에는 이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제야단체들이 결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89년도에 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쪽으로 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나머지는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야당 성향의 그런 그 반체제 단체들이 이제 들어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정권에 그 반항하는 그런 그 이제 모습을 띠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Das Neue Forum, 그 다음에 데모크라티에츠
그 다음에 데모크라티슈 아프루 뭐 이런 단체들이 이제 전부 제야 시민단체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 단체들은 이제 10월 4일 날 그 제야단체 그 공동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5.7 그 지방 지자체 그 부정선거도 받고 해서 제발 자유 비밀선거 이런 거 좀 하자. 그러면서 여기서 운터, 우노 컨트롤러. 그러니까 만약 필요하다면은 유엔 감시 하에 어떤 이런 자유선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은 강조했고, 그다음에 사통당 이 통치를 빨리 끝내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인권 헌장, 민주화 뭐 이런 얘기들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다스 노예 포럼 이 단체는 이제 30명의 그 시민 운동가들 주축으로 이제 태동이 됐는데, 그 당시 교회를 제외한 그 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동독내에서 야당다운 야당 역할을 하는 그런 시민 운동을 전개한 그런 단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한마디로 자 동독 희망이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The Time is Ripe. 지금 시기가 완전히 무르익었기 때문에 동독 시민들은 전부 우리 노예 포럼 여기에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반정부 투쟁을 벌여나가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무성에다가 저 단체 신청을 했는데 이제 계속 그 비토를 받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단체가 반국가 단체다. Staatsfeindliche Plattform에서 이거는 반국가 단체 승인을 하는데, 결국 이제 시위대 압력 뭐 이런 것들로 해서 11월 9일 날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그 하루 전날 기세에 눌려서 이제 드디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3월 18일 날 이제 동독에서는 최초의 그 자유민주 선거가 있습니다. 3월 18일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에 이제 참가하기 위해서 여러 그 단체들은, 시민단체들은 하나의 이제 당으로 전부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Das neue Forum Demokratie Initiative für Frieden, Menschenrechte, Unabhängige Frauenverband 이런 그 단체들이 전부 모여서 Bündnis 90 해가지고 90 그 연대 90 이와 같은 그 당으로 결속이 된 거죠. 결집을 통합을 해서 3.18 그 총선에 참여를 했다. 그런 얘기고. Bündnis 90 그 당시에 이제 선거 결과는 한 2.9% 정도밖에 획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Das neue Forum 이거는 동독내에서 새로운 그 토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데모크라티의 이 단체는 아까 그 Das neue Forum처럼 이제 전부 좌파 성향인데 내거는 그 가치는 Solidarische Gesellschaft에서 이제 그 연대성을 띠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우리가. 그다음 Freiheit und Menschenwürde für alle, 만인을 위한 자유, 만인을 위한 인간 존엄 뭐 이런 가치. 레벤디가 플루랄리스무스에서 플루랄리스무스, 자 이제 다원화 사회, 다원주의, 레벤디가 아주 그 활력 있는 다원주의 이런 거, 레슈타들리히카이트에서 법치국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마찬가지로 Das neue Forum과 좀 합쳐서 Bündnis 90로 발전을 했다. 그 다음에 이 Bündnis 90는 93년도에 녹색당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녹색당하고 이제 서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Bündnis 90 Die Grünen 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Die Grünen 녹색당 이것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공식 정당 명칭 이름은 Bündnis 90 Die Grünen 그렇다는 걸 이제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Demokratische Aufbruch 이게 이제 이 단체가 이제 라이프치히에 있는 목사님들, 에하트, 노이버트, 라이너, 에펠만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든 건데, 그러니까 1989년 10월 달에는 시민단체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해 12월 16일 날 당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당이다. 데모크라시 아브루. 그래서 이 당의 지향 목표는 사회주의를 철저히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동독 그 사회주의, 이거는 지금 반드시 그 내부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자유선거, 또 시장경제, 통일 이런 가치들을 이제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모크라시 앞으로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대로 90년 3월 18일 그 총선에 대비해서 2월 5일 날 그 오스트 CDU 해서 이 SED 그 위성 정당인데 기독 민주 연합 CDU 소독 CDU하고 이름은 같은데 성격은 완전히 다른 그 위성 정당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위성 정당이고, 그 다음에 DSO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런 정당과 같이 연합을 해서 우파 성향의 알리안스 피어 도이칠란드, 이게 해서 2월 5일 날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8 그 총선에 알리안스 피어 도이칠란드 이름으로 전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그 연대를 구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콜은, 자, 예, 동독내 그 지지세 확보를 위해서는, 자, 오스트세대우도 필요하지만, DS도 필요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로 제대로 구성된 그런 어떤 이 우파 성향의 정당, 이것이 이제 봤더니, 데모크라티시 앞으로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함을 시켰다. 그런 얘기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앙겔라 메르켈, 이분이 최초 그 정치 활동을 하면서 2당 소속입니다. 2당 소속이고, 이분이, 그래서 대변인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당수가, 볼프강 슈누우가 선거 바로 직전에, 3.18 총선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의 과거 경력이 이제 슈타지 요원이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탄로가 났습니다. 탄로가 나서 아주 인기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선거에서는 0.9%밖에 획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알리안스 피어 도이칠란드가 41%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제 그 완전히 그 동독 그 통일을 주도하는 그런 세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제야 시민 운동가들은 이제 89년도 9월달 그 가을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통당 그 독재 종식을 요구를 하고 평화혁명을 촉구를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9월달에 호네크가 제야인사 체포령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이 제야인사들은 굴하지 않고 10월 28일 날, 11월 3일 날 전부 모여서 이제 독재 종식 평화혁명을 촉구를 했다. 이런 단체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1989년 가을 그 정치적 변화에서 이제 동독 교회 역할을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그러나 동독 교회하고 이 사통당하고 정권과의 관계는 사실 분단 당시에는 일정 부분 그 협력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최초 출범할 때부터 이제 나치 그 히틀러 이와 같은 그 파시스트가 파시즘이 그 판을 쳐서 안 된다 해서 안티파시스트 여기 대해서는 이제 서로 사통당이나 교회나 동독교회나 이제 그 맥을 같이 했다. 그러나 그 신앙이나 이 종교 측면에서 보면은 이 마르크시즘과 그 레니니즘하고는 이게 배치가 된다. 이런 이제 어떤 이중 성격을 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나 동독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와 환경, 인권, 그 다음에 동서 진영 간의 군축 이런 것들을 그 강조를 했었고, 그러나 1988년 이제 가을 들어서면서 동독교회는 조금 색깔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 반대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그 다음에 정부와 필요하다면 원탁회의도 구성을 하고, 그러면서 사통당 그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그 성향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변혁에서 이제 그 다음에 주요 역할을 했던 그 동독의 세 개의 큰 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키르헤, 그 다음에 드레스덴의 크로이츠 und 호프키르헤, 그 다음에 베를린의 치온스 und 겟세마네 키르헤, 이 그 교회들이 주로 그 반체제 운동의 그 온상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독교회는 이 위에 그 세 개 교회를 중심으로 몇몇 교회가 더 있는데, 그래서 Understanding Schutzraum 해가지고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방호 그런 그 공간이었다. 그 얘기는 이제 완전히 반체제 인사들의 그 보금자리였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체제 인사들이 교회에 모여서 전부 정보 교환도 하고 또 서로 동지들 그 규합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도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동도 교회는 그 슈타제 그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제가 제야 단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지금은 이제 새로이 생겨난 아니면 기존의 당들이 어떻게 사통당과 거리를 두면서 변모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성정당 오스트CDU의 변신이다. 이 오스트CDU는 1945년도에 창설된 그런 정당입니다. 위성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1989년 12월 4일 날, 자, 우리는 이제 SED 사통당하고 결별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의 그 당수가 로타 드 메즈에 이 사람이 당수고, 그 다음에 89년 12월 15일 날, 16일 날, 대단히 중요한데, 서독 CDU하고 서로 모여서 이제 앞으로 합의를 합니다. 서독 CDU의 그 정강정책,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반영을 하겠다. 동독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새끼 CDU가 되는 것이 동독에. 그러면서 이제 3월 18일 총선을 했는데 완전히 동독 주민들로부터 40.8%의 그 지지를 획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메제 동독 총리가 동독 이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3월 20일부터 동독 총리가 되고 90년. 그 다음에 이제 대연정을 이제 구축을 한다. 그러면서 SPD Bund Freier Demokraten des und der 이게 이제 안겔라 메르켈 데모크라티시 아우프루 der 이거랑 전부 다 대연정을 구축을 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SDP는 동독에서 1989년 10월 7일 날 동독 건국 40주년 되는 날을 기해서 새롭게 창당된 그런 당입니다. SDP, Sozialdemokratische Partei. 그런데 이 새롭게 이제 창설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정강 정책을 보면 기존의 SED하고는 완전히 노선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법치국가 하자, 의회 민주주의 하자, 다당제 하자,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 그러다 이 SDP는 이제 90년 초에 1월 달에 SPD로 이름을 바꾸고 결국 이제 9월 27일 날 서독 SPD 3인당하고 이제 합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LDPD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45년도에 창당된 허수아비 정당, 위성정당입니다. 위성정당인데, 그러나 유일하게 그 당시 소련 점령 당시에 이제 서방 측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바로 이게 LDPD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FDP로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1989년도에 이제 완전히 SED하고 이제 여태까지 위성정당으로 있었지만 더 이상 너희들 이제 안 따라다닌다. 너희들 그늘 밑에서 이제 벗어나겠다 하면서 정당 민주화를 시도를 하고, 그리고 이 LDPD는 그 다음에 SED는 항상 선거가 아인헤슬리스탄 통합 명부로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ционale 프론트 통합 명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 통합 명부에서 이제 탈퇴를 하게 됩니다. 탈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2월 6일 날은 이당 당수가 에건 크렌츠 후임으로 국가평의 의장직을 이제 인계를 받고, 그 다음에 1990년도에 서독 FDP하고 합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여태까지 말씀은 이제 제야단체가 이렇게 새롭게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정당들도 사통당하고 이제 완전히 결별을 했고, 그 다음에 새로 생겨난 당들이 또 새로운 색깔, 기존의 사통당이 추구하던 그런 정강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정당들이 이제 대두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의 사통당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1989년도 호네카는 건강이 엉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현저하게 지금 노쇠한 모습이 보이고, 그런데 89년도 7월 7일 날 그 당시에 바샤 팩트 이제 정치 분과위 부카레스트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그 회의가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여기 참석했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보니까 담석통이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로 이제 베를린은 후송이 됐고 그 결국 8월 18일 날 쓸개를 전부 제거를 하고 또 보니까 일부 그 대장의 문제에서 제거를 하고 보니까 신장암이 새롭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때 그 의사들은 그 당시 신장암 걸렸다 얘기를 안 했어요. 신장암 발견이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그 간암까지 번져가지고 결국 그걸로 죽는데 이제 그런 그 건강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8월, 9월달 내내 누가 그 업무 대행을 했냐면 귄터 미탁 이 사람이 이제 총그 경제를 총괄지던 귄터 미탁이 이제 전부 정치국 주간회의를 주재를 했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SED 그 지도부들은 사통당 지도부들은 89년도에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자 보니까 주변국들은 전부 민주화한다고 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뭐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은 서쪽으로 튀질 않나. 그 다음에 부정선거 규탄을 하면서 또 라이프집에서는 매주 월요일날 나중에는 몇십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질 않나. 또 가만 보니까 이제 덩달아서 재야단체 등장하고 또 정당들도 전부 다 등 돌리고 뭐 이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고립무원인 거죠.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동독 정부는 완전히 서방뿐만 아니고 동구로부터도 인적 그 사회주의 형제국으로부터도 완전히 고립 상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통부 지도부는 완전히 멘붕 상태다. 여름 내내 이제 호네카가 이게 몸이 아파서 이제 업무 중지 상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10월 7일 날이 이제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동독 건국 40주년인데 이때가 이제 분수령인데 고르바초프가 그때 왔었죠. 와가지고 고르바초프는 분명히 그 사통당 지도부대에서 너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노선 맞지 않다, 틀렸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계속 이제 호네카는 이제 딴소리만 계속하고 그러면서 이 소련하고 그 동독하고 완전히 갈라서기를 합니다. 갈라서기라. 그러니까 10월 7일 날 6일까지는 뭐 그런 뭐 센시티브한 얘기 안 하고 뭐 잘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듯 했지만 10월 7일 날 실제로 고르바초프가 이제 호네카하고 대담을 할 때 자 너희들 개혁해라. 그러면서 Keine Entscheidungen seien notwendig. Jeder Verzögerung wäre zur Niederlage führen. 그러니까 대담한 지금 그 결정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꾸 주처하고 자꾸 자꾸 그 지체하면은 이거는 결국 패배로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고르바초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호네카는 자 우리는 페레스트로이카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 얘기하고 자화자찬 얘기하고 적용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고르바초프는 그 당시에 동독 정부가 이미 지불 불능 상태인 거를 다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끝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동독 시위대들은 끊임없이 고르비를 이제 외치면서 고르바초프를 통해서만이 동독이 개혁 개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고 고르바초프도 이러한 동독 주민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SED는 10월 7일까지 사통당은 10월 7일까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면 여행 탈출 이것도 막고 반체제 인사들 준동 이것도 막고 개혁 요구 이런 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이렇게 전부 생각을 했는데 전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네카는 이 이후로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빠졌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야 호네카가 이게 영민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보니까 이게 허당이다. 정치적인 감도 없고 인사이트도 통찰력도 없고 이제 이 사람은 갈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이제 10월 8일부터 에건 크런치 그 세컨맨이 이제 호네카 실각 관련해서 정치국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계속 휘어잡으면서 논의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월 10일 날, 11일 날 그 SED 그 사통당 내에서 정치국 시국 토의를 하는데 그러면서 야 봤지 국내 시위 대량 탈출 봤지 재정난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어떤 지금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인가. 여기 대해서 지금 전부 이제 토의를 하는데, 호네카는 시종일관 강경책을 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반대고, 지금 모든 이런 어려움이 반혁명주의자다. 콘토레볼루시네아라. 이런 친구들이 지금 다 뒤에서 사주하고 또 외부에 있는 그 서방 적들이 그 책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종일관 이제 계속 그 강경책을 고수를 하는데, 그러나 전부 이 사람 빼고 호네카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건 아닌데, 이런 그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월 11일 날 그 공동 합의문을 발표를 하면서 이때 정치부, 그럼 호네카가 시종일관 계속 그 고집을 피우니까 그럼 호네카한테 주말까지 어떤 그 정세 보고서, 그러니까 결론까지 포함해서 해결책 포함해서 제출하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구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그 사통당 그 기관지인 노예스도이치란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계속 기재를 하는데, 시민들은 이걸 보고 야, 이거 정말 우리를 조롱하고 있구나,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안티 호네카 그 세력들을 결집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바로 크렌츠, 모드로, 샤봅스키, 헤아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호네카 실각 관련해서 이미 군으로부터 그리고 슈타지로부터 지지를 이미 다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날 이제 그 당 이론가인 그 크롯 하거는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고르바초프를 회동하고, 자, 우리 지금 정치국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전부 귀띔을 했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15일 날 고르바초프한테 자, 호네카 그 실각을 타진을 하니까 소련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1989년도 김일성이가 이제 그 동독을 방문했을 때고, 그러니까 김일성이하고 그 호네카는 아주 그 사이가 좋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차우세스쿠하고 사이가 좋았던 것처럼. 그래서 만약 호네카가 지금 현재 망명을 한다면 그 망명국 하나가 차우세스쿠처럼 이제 북한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호네카는 칠레로 갔죠. 칠레로 망명을 했죠. 거기 자기 딸이 있으니까. 그래서 10월 17일 날 이 정치국 회의를 합니다. 드디어 호네카 실각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자, 호네카가 묻습니다. Gibt es noch Vorschläge zur Tagesordnung?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회의를 하는데, 오늘 그 의제 중에 또 무슨 얘기할 거 있나요? 뭐 추천할 게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윌리 슈토프 그 총리가 바톤을 받아서 말을 하는데, 제1 주요 안건이 있습니다. Entbindung des Genossen Honecker von seiner Funktion als Generalsekretär und der Wahl von Egon Krenz zum Generalsekretä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호네카 동지, 자기의 그 이제 여태까지 사통당 그 서기장을 지내왔는데, 이 사통당 서기장에서 이제 면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임으로 에곤 크레츠를 새로 선출을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토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네카는 굿, dann eröffne ich die Aussprache. 알겠다. 게임 끝이다 이거죠. 자, 말들 해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한 명도 그 호네카 당신이 좀 더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각을 저는 지지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호네카의 실각은 강제 퇴진이다. 은프라이빌리가 압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에서 3시간 동안 했는데, 이 회의에서 이제 기타 샤봅스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호네카 당신 사통당 그 서기장 그뿐만 아니고 당신이 쓰고 있는 또 다른 2개의 모자, Stadtratsvorsitzende, Vorsitzende des Nationalen Verteidigungsrates, 그러니까 국가평의의장직, 그 다음에 국방직,
위원회 의장 이것도 전부 관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에릭 호네카 이 슈타지 총수가 얘기를 하는데 호네카한테 너 만약 헛소리 하면은 이제 완전히 핏대를 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위협을 했다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동독에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폐해가 다 전부 너로부터 기인한 거다. 네가 주범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 지금 이 실각 전부 우리의 그 요구 이거를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차하면은 너 명예의 그 실추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프라이카프 하면서 많은 돈들이 이제 0628 그 콘토로 들어갔는데 그 이제 콘토에서 엄청나게 무슨 뭐 많은 그 부정이나 뭐 그런 횡령이나 뭐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 얘기 비리를 다 알고 있다. 그런 그 협박을 하면서 이제 아무 소리 못하고 호네그는 그대로 그냥 전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제 중앙위원회를 전부 소집을 해서 센트럴 커미티 중앙적 소집해서 자 호네카 퇴임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에건 크렌치 그 선임한 문제 이 선출을 했는데 206명이 참석했고 16명이 불참했는데 그 불참자 가운데는 호네카 부인인 마르고트 포함되어 있었다. 한 명 반대하고 전부 찬성. 그래서 이 회의에서 호네카, 그 다음 퀸터 미타, 그 헤아만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사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네카는 드디어 떠나고 그 다음에 에곤 크렌츠는 만장일치로 사통당 서기장에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10월 20일 날 그 호네카 부인 마르고트가 퇴진을 하고 이제 문교부 장관에서 퇴진을 하고 그 이제 슈타지에서는 이제 호네카 사람이 너무 늦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주 슈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렌츠 체제가 들어서는데 이 크렌츠 체제는 7주밖에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크렌츠는 이제 그 서기장이 되면서 자 데모 이거 허용하고 신여행법 허용하고 언론보도 자유 허용하고 뭐 또 이 뭐 출국자들 탈주자들 시위자들 이런 사람들 전부 특별 사면에서 풀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주 이 사람은 대단히 주민들로 불신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월 7일 부정선거 그 당시 이 사람이 중앙선관위 위원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안문 사태 이거를 중국이 무력 진압하는데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SAD 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반사통당 저항 시위가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초 월요 시위 크렌츠 들어서고 나서 월요 시위가 30만이 운집을 했는데 그때 나오는 얘기 안티 크렌츠 파롤론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데모크라티 unbegrenzt Sozialismus Grenzenlos 이런 말은 독일 말에 없어요. unbegrenzt라는 말은 없습니다. unbegrenzt 이 말은 있어요. 그 다음에 grenzenlos 말이 있어요. K 대신 G로 들어가는 얘기인데 그걸 전부 K로 바꿔가지고 이제 크렌츠를 전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렌츠 없이 데모크라티 하자, 크렌츠 없이 사회주의 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집회 때마다 나왔다. 그런데 이제 전부 이제 동독에 있던 주재국 동독 주재 외국 대사들은 한결같이 크렌츠 이거는 완전히 오래 못 간다. 이 과도기 정부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 크렌츠하고 콜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때 콜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여행 자유화 이거 허용하고 시위자 석방하고 그 다음에 공화국 탈주자 전부 사면하고 그 다음에 서독 탈주한 동독 주민들 이 사람들이 동독에 놓고 온 재산 이걸 반드시 보장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콜은 대단히 원칙에 충실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서울에 있는데 예컨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정부 같으면 자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만날 게 있을 때 자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자유가 그리워서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잘 보장을 해주겠다. 절대로 우리는 저쪽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걔들이 이분들이 재산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 북한 내 재산 이걸 확실하게 보장을 해라.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26일 이제 그러니까 통일 1년 전인데 끊임없이 서독정보 콜 수상은 원칙에 입각해서 누구를 상대로 하든 원칙에 입각을 해서 전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나라의 국격이 아닌가.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런 정치인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 사태 홍수가 납니다. 이제 전부 다 사태, 전부 다. 이제 노조위원장 사태, 그 다음에 5세대 당수 사태, NDPD 당수 사태, 뭐 전부 사태. 그 다음에 위성정당 S에다가 전부 거리두기 하면서, 그 다음에 퇴진을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11월 7일 날 동독정부는 총리부터 모든 장관이 전부 또 사퇴합니다. 줄사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통당 정치국 요원들 전부 퇴진합니다. 11월 8일 날. 그러면서 11월 9일 날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월 1일 날 헌법에서 그 사통당의 그 당 선도권, 앞으로 모든 그 국가를 그 책임지고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그 당 선도권이 이제 삭제가 되고, 헌법에서 삭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정치국 당 중앙의 일괄 사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에곤 크렌츠는 자기가 마지막 가지고 있던 그 슈타츠라트 포지션더 그 국가 평의 그 의장, 그러니까 국가 수반 그 자격을 그 자리를 이제 만프레드 게알라 그 LDP 당수한테 이양을 하면서 완전히 정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7주간의 그 이제 체제가 이제 크렌 체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드로 체제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한스 모드로. 이 사람은 당시에 61세인데, 개혁가 명성도 없고, 뭐 제야 성향도 없고, 기회주의자 성향도 아니고, 그러나 아주 그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탈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그 당 관료다. 이런 그 인식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로는 동독 내에서 그 제2의 고르바초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고르바초프 그 실제로도 모두로를 상당히 그 잘 보고 적극 지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17일 날 그 모두로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되고, 이 모두로 체제는 90년 3월 18일 총선 이후에 그 드메제 내각까지 불과 뭐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이게 4개월 정도를 이제 그 지배를 하면서 서독의 그 콜 수상과 앞으로 통일 문제 관련해서 긴밀히 협력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